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유엔이 심각한 재정난 속에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회원국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엔이 파산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조직의 재정 붕괴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유엔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오는 8월 중순쯤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최대 분담국인 미국의 대규모 체납이 지목됩니다. 미국은 유엔 예산의 22%를 부담하고 있지만 정규 예산과 평화유지 활동 예산을 합쳐 42억 달러 이상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약 6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두 번째 분담국인 중국도 약 4억 5,500만 달러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 개혁을 명분으로 분담금 지급을 사실상 중단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거나 지원을 축소하며 유엔 체계 전반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상당한 규모의 분담금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감축과 출장 축소, 인공지능 번역 확대 등 강도 높은 비용 절감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문제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영국과 독일도 재정 긴축을 이유로 유엔 지원을 줄이고 있고 스웨덴과 네덜란드 역시 국제기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분담금 납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최근 수년간 납부 시점을 늦추며 유엔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집행되기 때문에 주요 분담금이 연말에 들어오면 실제 사업에 쓸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회원국의 크레디트 형태로 반환됩니다. 유엔은 이미 대대적인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사무국 직원 3,000명을 감축하고 일부 사무실을 폐쇄했으며 현금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분쟁 지역의 평화유지군 철수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 평화유지군 파병국에 대한 비용 상환도 연기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유엔이 특정 국가의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국제사회가 평화유지, 인도주의 지원, 개발협력이라는 유엔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려면 회원국들의 조건 없는 분담금 납부와 함께 재정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부 하얼빈이 거대한 검은 모래 폭풍에 뒤덮였습니다. 5월 31일 오후 5시 30분쯤 헤이룽장성 하얼빈 도심으로 시꺼먼 먼지 장벽이 밀려오면서 도시는 순식간에 낮에서 밤처럼 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도로, 운동장 위로 검은 모래벽이 접근했고 번개까지 번쩍이며 공포감을 키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공급이 끊기고 맞은편 아파트 단지가 암흑에 잠기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모래 폭풍은 단순한 황사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풍속은 초속 35.4m, 시속으로는 약 127km에 달했습니다. 이는 태풍급 강풍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강한 바람에 경기장 관중석 지붕이 뜯겨나갔고 철제 구조물이 도로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전봇대와 가로수가 쓰러지고 빌딩 외벽과 간판이 떨어져 나가면서 도심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놀이공원에서는 정전으로 롤러코스터가 지상 약 100m 높이에서 멈춰서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탑승객들은 공중에 매달린 채 구조를 기다려야 했고 시민들은 강풍과 비, 정전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에 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현상이 여러 기상 조건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맞물리며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지표면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기에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대기가 급격히 불안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구름이 만들어졌고 이 구름 속 찬 공기와 수증기가 아래로 쏟아지듯 퍼지면서 강력한 하강기류와 돌풍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몽골 쪽에서 날아온 모래, 하얼빈 주변에 건조한 흙먼지가 함께 휩쓸리며 거대한 검은 모래 폭풍으로 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각각의 현상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폭염과 찬 공기, 강풍, 뇌우, 모래먼지가 같은 날 한꺼번에 결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극단적 날씨가 잦아지는 배경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 흐름 변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하얼빈뿐 아니라 중남부 지역에서도 폭우와 강풍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시, 후베이, 후난, 광시 등 여러 지역에서 폭우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고
1000km가 넘는 강우대가 형성되며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달 초까지 불안정한 날씨가 반복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시설물 안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하얼빈 모래폭풍은 기후변화 시대의 극단적 날씨가 더 이상 사막이나 먼 지역의 일이 아니라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 속도가 전후 최악의 수준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5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304만 9,5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 조사보다 약 300만 명, 비율로는 2.5% 줄어든 수치입니다. 1920년 일본이 인구 센서스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특히 5년 사이 인구가 30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은 태평양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일본은 군인 약 200만 명, 민간인 약 100만 명 등 총 300만 명가량이 사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지금의 감소폭은 전쟁 피해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인구 감소가 전쟁처럼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은 경제 회복과 베이비붐을 바탕으로 인구가 다시 빠르게 늘었습니다. 반면 현재의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시간이 갈수록 감소세가 더 강해지는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 인구는 2010년 1억 2,80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2015년 조사에서는 0.7% 감소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감소율이 2.5%까지 확대됐습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 인구 감소 속도가 뚜렷하게 빨라진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14세 이하 인구는 전체의 11.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29.4%에 달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 가까이가 고령층인 셈입니다. 출산 가능한 세대는 줄고 사망자는 늘어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자연 감소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출범한 인구전략회의는 2100년까지 일본 인구를 8천만 명대에서 안정시키는 장기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인구를 크게 늘리는 것보다 급격한 붕괴를 막고 질서 있는 감소를 관리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번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도 강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인구는 202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출산율은 일본보다 더 낮습니다. 2025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명 수준으로 일본의 약 1.2명보다 훨씬 낮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전망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24년 정점을 찍은 뒤 202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됩니다. 2030년에는 5,131만 명,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오늘은 한국의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력, 소비시장, 지방소멸, 연금과 복지재정까지 국가 운영의 모든 기반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일본이 이미 겪고 있는 인구 절벽은 한국에도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거대한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세계로 진입하는 가운데 미국 권력 구조의 막전막후와 인류 영성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파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역사학자 이병환 사단법인 다른백년 대표는 최근 저서를 통해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변화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문명의 운영체제를 바꾸려는 거대한 전환극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유라시아 견문에 이어 차이나 탐문, 아메리카 탐문을 잇따라 펴내며 디지털 문명기 세계 질서의 재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본질을 단호하게 짚어냈습니다. 대중의 눈에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대에 올라 행동하는 상징적인 플레이어일 뿐이며 그 뒤에서 판을 짜는 진짜 설계자들은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피터 틸, 일론 머스크, 알렉스 카프,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으로 대표되는 실리콘밸리의 젊은 테크노 우파 세력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워싱턴에 수십 년간 따리를 틀고 앉아 권력을 행사해온 관료 집단, 이른바 딥스테이트를 전면 해체하는 것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지배하던 행정 시스템을 디지털 코드와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의 세계화와 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이들은 백인 기독교 근본주의를 결합해 미국을 디지털 기독교 제국으로 재창조하려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거대한 기획을 정치적으로 대중화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문명의 도래는 역설적이게도 인류가 영성을 더욱 갈구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믿었던 분석과 계산, 판단 등의 이성적 업무를 완벽하게 대신하면서 인간에게는 뜻밖의 막대한 여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현대의 지성주의와 합리성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공백을 느끼기 시작한 인간이 의미와 초월을 추구하는 탈세속화와 재영성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불교의 득도나 열반의 경지마저도 뇌파와 심장 상태를 통해 가시적인 데이터로 측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이색적인 관측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환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으로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시아, 즉 아시아 연합의 창설이 제시됐습니다. 과거 농업 문명에서는 땅이, 산업 문명에서는 석유가 패권의 자원이었다면 디지털 문명의 핵심 자원은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데이터입니다. K-팝과 드라마, 뷰티 등 대문자 K로 상징되는 우리 문화는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며 총칼 없이 데이터를 흡수하는 디지털 제국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병환 대표는 5천만 인구의 좁은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소모적인 정치 싸움에서 벗어나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동남아, 중앙아시아를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로 묶어내야만 대한민국의 다음 20년을 리드할 원대한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병환 대표의 이런 주장은 최근 상생방송의 세계 주정역 과학융합학회 콜로키움 디지털 삼국지 강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에 대한 원초적인 물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2026년 6월 STV 상생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아리랑 선삼랑 치유의 날 행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강연을 넘어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수행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1577-1691번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징산도 도장을 통해 사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우주의 가을, 당신의 내면에 잠든 빛을 깨우는 아리랑 선삼랑 치유의 날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